네, 용어만 토크쇼 직설 시작합니다. 시장의 다양한 이슈들을 풀어보는 시장 따라잡기로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창 인모스트 투자자문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어젯밤 그 미국의 1분기 GDP 속보치가 발표됐습니다. 네.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마이너스 0.3% 역성장하는 성적표를 손에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사실은 충격이죠. 왜냐하면은 작년 4월 그 기준으로 보면은 2.4%, 그러니까 4분기죠. 작년에 2.4% 성장해서 갑자기 마이너스로 돌아섰으니까 충격인데, 조금 약간 아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GDP의 구성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요. GDP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뭐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 말고 그 수출에서 수입을 빼는 순수출이라는 게 있어서 수입이 만약에 갑자기 커지면 앞에 뭐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 같은 거를 다 잡아먹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미국은 전형적으로 수입이 너무 커져서 아시다시피 관세 때문에 미리 땡겨서 수입한 게 너무 커져서 나머지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을 다 말아먹고 마이너스로 들어간 상태라 미국 시장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아주 큰 의미를 두지는 오늘 장에도 그런 의미는 가졌다고 봐야겠죠. 전 분기가 이제 추세를 보면 사실 뭔가 특수한 이유가 있지 않고서는 저렇게 그럴 수 있죠. 갑자기 전 분기가 2.4% 네. 성장을 했는데 곧바로 마이너스 0.3으로 네. 갔다라는 거는 뭔가 대단한 충격이 있지 않고서는 저런 식의 그렇죠. 추세를 보이지 않잖아요. 그게 그렇죠. 이제 수입액이 예. 급증했기 때문에 예. 수출은 많이 늘지 않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수출의 수입을 뺀 순수출액이 이제 완전, 크게 줄어들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GDP를 다 갉아먹는 예, 그렇죠. 결과로 나타나게 됐다. 원래 근데 이제 소비가 많이 GDP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습니까? 그렇죠. 민간 소비도 많이 안 늘었고 네. 민간 소비 증가율도 좀 떨어졌고 정부 소비도 줄었고 네. 정부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서 정부 효율화위원회 앞세워서 네. 전반적으로 이제 불필요한 지출이라고 하는 항목들을 네. 다 줄여내고 없앴으니까. 있으니까 네. 정부 지출도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이너스 네. 역성장하게 되는 성적표를 손에 들게 됐군요. 자, 일단은 미장 흐름은 여기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반응을 했습니다.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죠.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그 드라마틱한 그게 다 나타났는데요. 그 사실 지금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부분도 충격으로 나타나긴 해서 사실 장중에 나스닥이 마이너스 2.8%도까지 빠진 적도 있어서 그렇게 하락도 했었는데 중간에 한번 회복하고 요건 이제 PC라는 그 물가지표 나온다. 마지막에 장 막판에 올라서 혼조로 네. 끝나긴 했지만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왔다 갔다 했죠. 지금 GDP 성장률은 마이너스로 돌아섰는데 그 1분기 PC 물가를 네. 보니까 또 좀 올랐더라고요. 전 분기가 2.4, 3.6 이렇게 올랐더라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성장률은 마이너스, 물가는 또 다시 이렇게 오른다. 네. 전형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면 스태그플레이션 네네. 가장 걱정해야 되는 상황으로 미국 경제가 지금 가고 있다. 이렇게도 해석이 네. 가능하겠죠?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데요. 지금 나온 PC는 3월까지 이전이다 보니까 지금 우려되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만 올라가는 부분은 아직 지표에 나오지 않았고 사실상 오늘 PC 지표는 좋았다고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은 걸로 평가돼요. 제가 숫자로 말씀드려보면은 근원 PC가 전월 대비로는 보합. 하나도 안 오른 거죠. 전년 대비로는 2.6이니까 이것도 높은 숫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듣는 헤드라인 PC라는 거 있거든요. 얘는 마이너스 났어요. 마이너스 0.4. 에너지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랬는데 사실 지금 오늘 지나간 아침에 새벽 중에 미국 장을 살린 건 첫 번째는 PC였습니다. 이 PC가 생각보다 높게 안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뭘 기대했냐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연준은 사실 두 가지 책무라 그래서 경기가 나빠지는 것도 방어를 하는 책무를 갖고 있지만 또 하나는 그것보다 먼저 있는 인플레이션 파이터라 그래서 인플레이션 방어가 또 큰 책무이기 때문에 만약 오늘 PC가 좀 우리가 우려하고 그런 것처럼 최근 조사처럼 올라갔다면 연준이 이 상황에서도 금리를 못 내리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더 나빴을 텐데 인플레이션이 세게 안 나타나니까 시장에서는 사실 좀 과다한 기대인데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안에 4번 금리 인하를 CME 같은 경우에 기대하는 숫자가 나온 거죠. 그래서 6월 금리 인하가 65%까지 올라갈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준이 금리를 내려주면 지금 이런 경기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사실 경기보다 유동성이 앞설 때가 있거든요. 금리를 내리면 올라간 적이 많으니까. 네. 그거에 대한 기대로 오늘 쭉 반등을 이끌어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네. 3월 PC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면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퍼졌다라는 부분. 그런데 이제 변수를 들자면 앞으로의 관세 협상, 실제 이제 관세 완화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2분기, 3분기 관세가 어떤 식으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물가 성장률에 또 네.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아직 무언가를 확답할 수 있는 네, 그렇죠. 상황은 아닌 거죠. 맞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월가가 이제 집중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제 관세 영향은 3분기에 나올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유예가 유예가 되고 된 상태니까. 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3분기에 구체적으로 지표로 나올 텐데.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많이 회자되는 단어가 소프트 데이터, 하드 데이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드 데이터는 실제 지표로 경제 지표로 나오는 거고 소프트 데이터는 보통 이제 심리 지표인데 이 심리 지표는 아주 안 좋게 나오면서 하드 데이터는 아직 버티고 있거든요. 아직 다 괜찮습니다. 지금 오늘 그 PC도 마찬가지 괜찮은 네. 상태가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도대체 뭘 받아들여야 되느냐가 있고요. 사실 지금 시장의 포인트는 뭐냐면 3분기 중에 나올 실제 데이터를 먼저 연준이 선제적으로 6월 달에 금리 인하로 대응해 준다면 최악의 하반기는 없다. 혹시 3분기 중에 지표가 나빠지더라도 하드 데이터가 나빠지더라도 네. 연준이 선제적 대응을 해준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장은 그걸 보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이제 6월이니까 네. 그 연준조차 아직 선제적 대응을 할지 아니면 보고서 지켜보고 확인하고 가겠다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예. 최근에 파월의 뭐 발언을 빌려보자면 6월에도 금리 인하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 디펜던트, 네, 데이터에 맞습니다. 의존해서 맞습니다. 내가 데이터 보고 확실할 때까지 금리 인하 안 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이걸 가지고 또 트럼프랑도 서로 으르렁댔으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에서 이런 부분도 지금 감안해서 네. 연준이 움직여주길 바라긴 하는데 네. 파월은 여전히 요지부동 같고 네. 그래서 시장이 지금 불안해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한두 주 사이에 시장이 굉장히 과격하게 반응했던 것 중에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베스 해맥 총재라든지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월러 같은 사람이 만약에 데이터가 확실하게 어떤 그 부정적인 게 나오면 연준이 금리 인하를 위해서 빠르게 움직일 것 같다라고 얘기한 것 때문에 시장이 엄청 기대했지만 사실 이 결정권자는 어떻게 보면 영향을 제일 많이 주는 건 제롬 파월이거든요. 근데 제롬 파월은 최근에 한 말만 보면 요겁니다. 서두르지 않겠다. 네. 좀 더 지켜보겠다. 한 달 전에만 해도 일시적이라고 말했던 인플레를 갑자기 한 달 만에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시장에서는 아마도 제롬 파월을 보면 부정적이다라는 거고요. 조금 전에 거기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그 클라우디아 샴이라는 샴 법칙 같은 거 내놓은 사람도 뭐라고 했냐면 지금 아직 침체가 안 왔지만 지금이야말로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될 때다. 그래서 금리 인하가 적합하다라고 말할 정도로 네. 사실 제가 보기엔 지금 제가 한 20, 30년 이 일을 해왔지만 데이터를 보고 대응하는 통화 정책은 늦습니다. 데이터 디펜던트란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봐요. 왜? 통화 정책은 적어도 6개월 정도의 시행 그 차이가 실제로 실행한 다음에 나오는 효과가 나올 때까지 6개월 정도가 있는데 지금 데이터를 보고 대응해 버리면 당연히 늦겠죠. 그런데 제롬 파월은 데이터 디펜던트를 주장하고요. 이게 생각만 그러냐? 아니요. 2018년도에 제롬 파월이 실수를 진짜 했었습니다. 2018년 12월에 아주 큰 급락장이 왔었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제롬 파월이 뭐라 그랬냐면 아직도 중립금리에서 멀다. 이 한마디 때문에 지금 말하는 데이터 디펜던트와 똑같습니다. 확인이 아직 안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장이 하락했는데 결국 그 다음에 2019년도 7, 8, 9 금리 3번 내렸습니다. 할 수 없이. 그런 것처럼 만약에 요번에도 제롬 파월이 확인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늦죠. 침체는 오게 될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중요한 그런
거고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그럼 제롬 파월 어떻게 할 것 같냐라고 하면 저는 빨리 안 내릴 것 같다. 네. 그 사람의 성향상. 그러면 연준이 금리를 좀 빨리 안 내릴 것 같다. 시장이 원하는 속도대로 안 갈 것 같다라고 한다면 이제 미장을 바라보는 관점. 네. S&P 500 기준으로 보면 지금 5,500선을 회복을 했는데 네. 지금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이제 관세 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변수로 작용한다면 5,500선 이상으로 오르기는 힘들기도 그렇거니와 다시 5,500선을 밑돌 수도 있겠군요. 이런 식의 상황이라면. 그렇죠. 사실 지금 시장을 볼 때 세 가지, 시장을 완전히 우리가 바라는 긍정적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풋은 세 가지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 소위 말하는 파월 풋이라는 거죠. 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준다면, 선제적으로 대응해 준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시장은 뚫고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월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파월 풋은 어렵다. 이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중에 제일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머지 두 개 풋이 뭐냐면 당연히 트럼프 풋이죠. 트럼프가 지금 모든 관세 정책을 다 되돌리고 다 없던 걸로 하고 이렇게 간다면 또 시장은 완전히 환호하면서 당연히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있어서 트럼프 풋이 있겠죠. 그런가 하면은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미국과 중국이 타협에 들어간다면 지금 서로 버티고 있는데 계속 트럼프가 우리는 협상하고 있다고 하지만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상당히 시장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장은 최저점을 찍은 게 다시는 저점을 찍지 않을 거다라는 월가의 논리도 많지만 또 반대 논리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중에 뭐 하나라도 틀어지면 다시 저점을 찍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 과거에 미국장이 20% 이상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떨어졌을 때 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었죠. 네. 시장이 좀 약간 이렇게 뭔가 참고하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1968년부터 70년도에 있었던 시나리오가 있고 1998년도에 지금처럼 20% 이상 떨어지면서 있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지금처럼 단기적으로 20% 이상 미장이 크게 흔들렸던 적이 있었는데요. 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보면 기본적으로는 단기 충격 이후에 반등한 모습도 있지만 이 1968년도에는 이렇게 가다가 아예 장기 약세장 침체에 들어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네. 월가는 어느 쪽도 어떤 비중을 높게 보지 않고 있고요. 실제로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바닥은 나왔지만 이게 상승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고 제가 여러 설명을 드렸지만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이번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을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보는 쪽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게 있어요. 베어마켓은 항상 자기가 개파락했던 지점을 아주 강하게 돌파를 해줘야 상승장으로 돌아선다라는 그런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저점을 어디로 봐야 되냐면 지난 8일 날 4,983이죠. 이게 최저점이고요. 이때 떨어졌던 이 급락했던 윗지점 여기를 강하게 돌파해 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종가는 5,560 뭐 이렇게 따져지는 5,570 정도 이런 정도가 지금 딱 예. 그런 정도죠. 도달하긴 했는데 이게 뚫고 가냐 마느냐가 그렇죠. 이제 문제네요. 그렇죠. 여기 7일을 지금 연속 상승하면서도 매우 약합니다. 장중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정도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 요인으로 봤을 때 때를 놓쳤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침체가 올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오히려 지금은 개파락했던 부분을 강하게 상단 돌파하는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것도 맞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개별 기업 이야기로 가볼게요. 실적 발표 이번 주에 빅테크들이 좀 있어요.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했어요. 네. 잘 나왔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마이크로소프트야 이제 클라우드 부분의 성장성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메타는 사실 이제 광고 경기랑 결부돼 있어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잘 나왔어요. 맞습니다. 주가도 잘 호응했더라고요. 네. 지금 시장이 반등이 나왔는데 이게 전부 트럼프적 요인만은 아니고 4월을 시작할 때 월가 팩트셋이나 이런 데서 예측했던 것보다는 지금 상당히 기업 실적이 선방하고 있습니다.
아직 40%밖에 발표를 하지는 않았어요. 네. 하지만 상당히 선방하고 있는 게 맞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구나라고 있고 또 이걸 주도하는 게 빅테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빅테크가 며칠 전에 나왔던 구글, 알파벳의 성적이 생각보다 좋았는데 오늘 아침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의 성적도 생각보다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좋았습니다. 약간 지표로 말씀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분기 매출이 13% 증가했고 순이익이 18%나 증가했는데 우리들이 관심 가지는 그 인공지능 관련된 그 애저 매출이라고 말하는 게 33%나 성장했어요. 애저 클라우드. 예,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라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6%나 상승 중입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심 가졌던 게 뭐냐면 자본 지출이죠.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인데 자본 지출 작년보다 53% 증가시키겠다. 네. 여전히 강하게 하겠다는 거고 메타는 말씀 주신 것처럼 이쪽보다 실적이 더 좋습니다. 순이익이 1분기 매출 16% 상승했고 순이익 35%. 광고 매출이 월가 예상 404억에서 414억 완전히 웃돌았고요. 중요한 거 자본 지출이 굉장히 크게 상향 조정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발표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공지능 관련된 시장을 유지하고 있는 큰 흐름에서는 아마도 큰 지지력을 발휘할 거다라는 거는 알 수가 있죠. 네. 테슬라 같은 경우도 M7인데 테슬라도 사실 이제 그 일론 머스크 CEO가 5월에는 테슬라의 경영에 좀 더 집중하겠습니다. 이 말을 한 거 이후로 이제 주가가 상당히 탄력적으로 회복을 했잖아요. 네. M7 걱정은 하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관세 정책도 영향이 있겠지만 뭐 재작년 작년 M7이 너무 뜨겁고 시장을 주도했는데 이제는 한계 성장론에 한계에 부딪혔다라는 이제 걱정들도 많았는데 네. 지금 실적도 그렇고 최근에 나온 이슈 주가 회복력 이런 것들을 보면 아 그래도 M7이구나 이런 생각이 네네. 들기도 하고요. 저는 M7은 시장을 지지하고 받쳐주고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실망할 만큼 아예 나쁘게 보고 돌아설 만큼은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만약에 누군가 선택해야 한다면 M7 투자보다는 네. 더 효율적인 투자는 있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러니까 과거 M7이 주도했던 작년, 재작년의 장세하고는 좀 다를 거라고 저는 보는 거죠. 여기가 하락하면서 아예 나빠지진 않지만 얘들보다 더 먼저 선택을 받을 종목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편입니다. 그럼 굳이 여기서 M7에 대한 비중을 늘릴 필요는 없다. 그런 의견이세요? 네, 맞습니다. 저는 오히려 M7 할 게 아니라 네. 지금 M7이 가지는 시장 내에서의 다른 위치가 뭐냐면 인공지능입니다. 사실. 네. 인공지능 투자에 대해서 인공지능 투자가 사실 예전에는 M7이었어요. 투자하는 방법이. 그런데 지금은 인공지능 투자 자체가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인공지능 이제 포기해야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보면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시장을 움직이는 사이클은 크게 두 개가 있습니다. 경기 순환적 사이클. 지금 하반기에 침체가 올 수도 있다고 말하는 이게 경기 순환 사이클입니다. 네. 또 하나의 사이클이 있는데 구조적 사이클이라고 저희는 부릅니다. 예, 제가 썼던 책에도 그걸 자세히 설명해 놨는데 구조적 사이클이라는 게 뭐냐면 기술 혁신 사이클이죠. 요거는 뭐 몇 달 안에 바뀌는 사이클이 아닙니다. 저는 기술 혁신의 사이클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을 바라볼 때 경기 순환적인 거에 뉴스에 의해서 너무 그럴 게 아니라 기술 혁신에 대한 투자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기술 혁신에 투자할 때 M7이 대표적인 투자 방법이었다면 이제 좀 세분화되고 있고 더 나은 투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화면 나오는 팔란티어는 이제 기술 투자의 영역이면서도 인공지능이지만 인공지능 소프트웨어에 네. 속하는 거고 네, 네, 맞습니다. 밸류상으로 비싸긴 비싸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도 저런 팔란티어 같이 네, 네. 소위 말해서 AI 영역에서 좀 더 분화되고 넓어지는 저런 기업들의 관심을 가져야 된다. 가져야 된다고 보는데요. 팔란티어가 상징하는 게 그 자체를 꼭 투자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저게 앵커님 말씀하신 그 소프트웨어 시대로 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인공지능 시대를 약간 과거의 인터넷 시대를 비교해서 지난번 출연 때도 한번 설명드렸어요. 기술 혁신이 일어나는 한 10여 년에서 20년 사이 동안에 어떤 변화가 오냐면 처음에는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이 오른다. 네. 그 다음에는 하드웨어 기업이 오른다. 그 하드웨어 기업도 B2B 하드웨어 기업. 그 다음에 세 번째는 B2B 소프트웨어 기업이 오른다. 마지막으로 B2C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 모든 시대에 필적하는 호황을 누린다. 우리가 알고 있는 B2C 소프트웨어 기업이 어딜까요? M7입니다. 인터넷 시대의 최대 수혜자. 네. 근데 그 오기 전에 세계 시기를 지나가는데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인프라 기업이 이 시대를 주도하던 시대가 있지만 그 다음엔 B2B 하드웨어 기업이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는 B2B 소프트웨어 기업이 이끌어가는데 지금 팔란티어는 B2B 소프트웨어 기업의 대표주자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인공지능 시기가 소프트웨어 시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는 좀 집중을 해야 하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인공지능 투자를 조금 더 소프트웨어 쪽으로 이동시켜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네. 자, 우리장 이야기 해보죠. 오늘 우리장 휴장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어서 휴장이긴 하지만 4월은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지수만 보면 개인이 사실상 버텨낸 장이다. 뭐 이렇게도 그렇죠. 저는 예. 생각이 들던데. 네. 자, 5월엔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5월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대선 전국이라는 이제 큰 변수가 또 하나 있고 네. 우리나라 바깥의 이슈를 보면 관세 협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시기. 네, 네. 그럼 또 변동성이 커질 건가 이런 생각이 하게 되는데. 네네. 제가 디테일한 부분들은 뭐 시간이 있어서 얘기해 드려야 되지만 저는 이제 글로벌 자산 배분 쪽에 더 훨씬 미국장을 많이 투자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냐면 관세에 의해서 미국장이 굉장히 불리해져 있는 상황일 때 오히려 유리한 면을 다른 그 글로벌 국가들이 가질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한국이 가장 우선순위에 들어가는데 무슨 얘기냐면 관세에 의해서 미국이 시달리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나머지 국가들은 오히려 더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됩니다. 부양을 한다는 소리죠. 네. 증시는 유동성 부양에 의해서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관세의 전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유럽, 중국, 한국 모두가 유동성을 훨씬 더 공급하는 부양하는 시장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는 미국보다 여타 국가가 더 유리하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이랑 우선순위에서 밀리느냐?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1순위, 중국과 함께 1순위, 2순위에 들어가는 국가다라고 보니까 저는 5월 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4월부터 근데 그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외국인이 들어올 여지가 커졌는데 외국인은 왜 계속 팔죠? 한국 주식을? 그렇게 싸다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인데. 네네네. 그러면 공매도 초반에 이제 풀렸을 때 공매도 이제 밀렸던 물량들 소화하고 나면 그다음부터 현선물 혹은 공매도까지 다 포함해서 이렇게 밸런스 있게 좀 들어올 줄 알았는데 안 들어오고 팔기만 하네요. 사실은 조금 더 길게 보면 팔기만 연속 매도에서 지금은 하루 샀다 하루 파는 약간 변화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디테일의 변화가. 예. 그럼 뭔가 이제 바뀌려고 지금 추세가 신발끈 메고 변하는 있는 그런 겁니까? 부분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네. 공매도 적응 기간이라는 건 다 외국인에게도 필요하니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가 보기에는 변화 물론 이제 연속 순매수하면 좋은데 네. 그러지는 못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4월은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5월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좀 국내 주식 많이 샀으면 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사도 됩니다. 사십시오.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따라잡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모스트 투자자문 장재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근로시간 단축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 4.5일제를 거쳐서 주 4일제로 가겠다라는 건데요. 앞서 국민의힘이 꺼내든 주 4.5일제와는 기업의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이재명 후보는 메머드급 선대위를 꾸렸고요. 국민의힘은 이제 최후의 2인을 추리면서 6.3 대선의 대진표가 서서히 갖춰져 가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 대선 전국 주요 공약과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함께해 줄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재현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나오셨고요. 국민의힘 김동원 대변인, 또 김수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용감한 토크쇼 직설은 SBS 비즈 뉴스 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오후에는 대법원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대한 선거법 위반 상고심이 선고됩니다. 일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 말씀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 먼저 듣겠습니다. 네, 저희는 결론은 상고 기각, 즉 아무 문제 없다 결론을 기대하고는 있는데요. 그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존중한다 그런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네. 애초부터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식의 문제. 즉 골프를 치고 안 치고 그걸 알고 모르고 그 부분 그리고 협박을 받았다 이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고 기각을 보고 지금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9일 만에 또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탄핵 과정에서 보여줬던 여러 가지 재판관들의 독립적인 인식과 어떤 해석을 봤을 때는 단일한 결과 그리고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국민들이 어떤 갈등을 하지 않는 결과는 저는 상고 기각밖에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변인님 의견 듣겠습니다. 네, 좀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데요. 네. 판결 어떻게 예상 지금 질문을 하셨으니까 그것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네, 더 네. 정확하게는 희망을 한다고 얘기를 해도 좋을 정도로요. 1심에 유죄였지 않습니까? 네. 2심에 무죄, 지금 3심을 최종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권자 관점에서 볼 것인가 아니면 피의자, 즉 이재명 피의자의 이 주장대로 그걸 수용을 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1심 유죄는 이른바 유권자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이게 허위 사실을 통해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2심 무죄는 피의자 이재명의 주장을 상당 부분 수용을 해서 사람이 그렇게 협박을 느꼈다면 느낀 것이다. 그 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을 해서 인식에 대한 법의 처벌은 어렵다. 이렇게 해서 무죄를 받은 건데요. 저는 이 배경을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올림픽을 예를 잠깐만 들겠습니다. 올림픽에 수영 선수가 이제 출전을 앞둔데요. 도핑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사전에 네. 1차 도핑 테스트, 머리카락 도핑 테스트에서 1차에는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상하다. 2차를 해보니까 또 음성이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이제 내일 곧바로 본선 수영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를 이 다투는 가장 중요한 시점에 시합전 이 선수가 과연 뛸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대법원에서 국민이 맡긴 그 권한을 행사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배경 설명을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립니다. 네. 1심과 2심의 재판부의 판단이 너무 극명하게 갈려가지고 헷갈리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네. 근데 대법원의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1, 2심 판결의 판례들을 다 참고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점이 또 한편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은 이제 2심에서까지 나온 그 판단만 가지고 일단 심의를 하는 것이긴 한데 또 네. 사실 1심 판결의 판례라든지 논리도 참고를 할 수는 있는 것이고요. 알려지기로는 3월 26일에 2심 판결이 나자마자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 연구관들에게 빨리 이걸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지시를 했다고 해서 이렇게 빨리 판결이 나는 것은 일단은 어느 쪽이로든 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검토를 했고 대법관들 각각의 의견도 이미 굳혀졌기 때문에 빨리 판단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대통령 선거에 들어가고 나서 특히 대선을 목전에 두고 판결이 나온다거나 또는 그 후보 등록이 끝나고 나서 판결이 나온다거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더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판단은 판단대로 빨리 내릴 수 있었고 또 그것을 늦출 이유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결국에 5월 1일 세간 예상보다 좀 빠르게 선고를 하게 된 것 같고 저는 대법관들이 의견이 한쪽으로 크게 압도적으로 기울어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측을 해봅니다. 법조계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고 1, 2심 판결도 갈리기도 했지만 사실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관계자들을 빼놓고 다른 이제 좀 제3자적인 법조계 관계자들하고 뭐 얘기를 해보고 자문을 들어봐도 네. 의견이 좀 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대법관들 의견 또 어느 정도는 팽팽하게 갈린 측면이 있을 것이다라고 일단 예상을 해보고 그럼에도 팽팽하게 갈려 있다 할지라도 어느 정도 뭐 개개별로 판단을 바꿀 어떤 여지가 없다거나 또 갈려 있지만 어느 쪽이 우세하다 이것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면 대법원으로서는 이걸 늦출 이유는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할 수 있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네, 역시 뭐 초고속 선고의 배경하면은 대선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잡음들을 좀 없애려는 그런 사법부의 판단도 있었다라고 보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 건 만약에 김수희 평론가님 가정입니다. 만약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이 결정이 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자격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습니까? 네. 근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을 한다고 해도 아마 이번 대선까지는 대선 후보 자격을 유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 왜냐하면 없는. 결국에 이걸 확정지으려면 파기환송심에서 유죄로 확정을 지어야 되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 형량까지 다 정해가지고 파기 자판하는 시나리오도 거론이 됐지만 네. 예, 그것은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 유죄인데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 이걸 보니까 너무 터무니없는 판례가 그 법리가 적용이 됐다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 자판하는 사례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그 사례조차도 별로 없어요. 그럼 유죄 취지라면 파기 자판이 아니라 파기 환송을 택하게 될 텐데 근데 파기 환송을 해가지고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 환송심에서 유죄 확정 이렇게 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그 공직선거법 재판에 기소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네. 대법원 최종적으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나왔었죠. 그러고 나서 파기환송심에서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3개월 정도가 걸렸습니다. 네. 기술적으로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대법원에서 유죄로 판결을 한다면 파기환송심에서도 따라서 유죄로 판결할 가능성이 99% 정도는 된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대선 전일 수는 없다 거의. 근데 여기서 관건이 되는 거는 그러면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재판이 중단되는지 계속되는지 이 부분인 거거든요. 네. 파기환송심으로 간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재판이 계속 될 거냐. 그리고 만약에 이 경우에 한해서 대선 이후에 재판이 계속 될 수 있다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대통령에서 직을 박탈당하는 사태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전례가 저희 헌정사상 없죠. 없었잖아요. 네, 사실 지금으로서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형사 피고인의 재판이 기속되는지 멈추는지도 아직은 판단이 명확하게 나오지 않았는데 그 부분 네. 판단을 오늘 대법원이 내놓을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겠고요. 그래서 이번에 판단 만약에 무죄가 나온다면은 일단은 좀 깨끗하게 요 사안만큼은 정리가 되는 것인데 근데 네. 무죄가 나온다고 해도 이재명 후보가 다른 재판에 또 걸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네. 대법원에 또 무죄가 선고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판단도 같이 내놓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시에 그 대법원이요 이재명 후보의 무죄, 유죄 이런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번 이 복잡하게 얽힌 이 대통령 또는 대통령 후보에 관련돼서 이 법적인 판단, 이 정확한 판례를 오늘 만들어 주는 게 미래를 위해서 훨씬 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그거를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짧게 말씀드리면 네. 대법원은 이제 사실심이 아니고 법률심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법률에 맞게 해석했는지 그것만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2심, 즉 이제 2심에서 무죄가 선고한 거, 그게 법률적으로 해석을 잘못했다고 하면은 그게 파기환송으로 해서 그 유죄의 취지가 아니고 그런 법률이 잘못됐기 때문에 한 번 더 검토하라는 단 것이지 그걸 파기환송하더라도 이게 유죄입니다라고 하진 않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는 상고 기각 확률이 대단히 높다는 말씀도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공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결과적으로 보면 지금 주 4.5일제라는 똑같은 카드를 지금 공약을 꺼내 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근로시간을 단축을 하느냐 아니면 이거 유연화를 하느냐 여기에는 좀 다른 그 방향을 두고 방점을 찍고 있는 건데 일단은 이게 차이가 어떻게 있는 건지 설명을 예. 최근에 이제 이재명 캠프 측에서 4.5일제가 그렇죠.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쉽게 해서 이제 이재명 후보 쪽에서 한 것은 진짜 4.5일제. 진짜 국민의힘에 공약한 가짜 4.5일제. 그러니까 조삼모사, 국민의힘은 조삼모사가 아니고 네. 국민의힘은 주 5.5, 모 4.5. 그래 왜냐 이렇게 제가 비판하냐면 예. 국민의힘이 4.5일제의 공약을 보면
월, 화, 수, 목 1시간 더 일하고 네. 금요일 날 4시간을 빼겠다는 거잖아요. 그 전체적으로는 총량은 변화 없다. 똑같죠. 주당 일하는 시간은. 그러니까 주 4.5일제가 아닌 것이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공약한 것은 주 4.5일제인데 이건 신속성도 아니고 생산성도 아니고 여러 가지 환경적 변화가 있는 것이다. AI 산업에서. 그래서 근로자들, 노동자들이 조금 더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워라밸이잖아요. 워라밸 해서 그 어떤 경제 환경도 할 수 있게 뭐 여러 가지 보면 연차 휴가 뭐 저축제도에서 뭐 3년 동안 저축해서 할 수도 있는 네. 여러 가지 안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90년 전에는 우리가 주 5일제 토요일이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 지금 4.5일제잖아요. 아마 30년 뒤에는 뭐 주 3일제 논의를 할 수 있겠다. 이런 사회적 변화에서는 우리가 불가피한 선택이다. 그런 말씀이죠. 네, 네. 대변인. 네,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 국민의힘의 안을 이제 가짜 4.5일제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왜 저렇게 주장을 하는지 뭐 이해는 합니다. 자꾸 이제 워낙 가짜로 주장을 많이 하는 거니까요. 다른 사안에 대해서도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근로기준법에 보면은 네. 일주 주당 40시간을 일하는 것으로 몫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12시간을 더해서 초과 근무, 그래서 총 52시간을 넘지 않는 걸로 못하도록 근로기준법에 하고 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거의 핵심은 시간을 단축하자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변했으니 여기에 40시간 이런 것들을 조금 줄이자. 그래서 이른바 저녁이 있는 뭐 삶을 중시하고 워라밸 뭐 이런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건데요. 제가 속한 국민의힘에서는 시간 단축은 이른 감이 있다. 그쪽으로 방향 지금 이 유럽이나 다른 그 선진 사회에서 워라밸을 추구하는 그 방향은 거부할 수 없는 대세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는 게 국민의힘 4.5일제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걸 할 것인가 알 것인가 기업이 대기업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 5인 미만의 아주 간해수공업도 있고요. 또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는 업종에 맞는 특성에 따라서 선택권을 부여를 하자.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내가 조금 임금이 연봉이 깎이더라도 나는 시간이 더 확보하고 싶어 하면은 그거를 하면 되는 겁니다만은 지금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이 4.5일 때는 시간을 단축하고요. 여기에 또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임금을 유지하면서 시간을 단축하면은 기업은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나라 생산성이라든가 효율성 이건 도대체 어떻게 담보를 하는지 그 강론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 없이 그러니까 바로 포퓰리즘이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대선 형국이 만들어지면서 양당 모두 처음 내놓은 게 이 근무 시간과 관련된 주 4일제, 뭐 주 4.5일제, 지금은 또 주 4.5일제로 결국 같아졌지만 이걸 결국 2030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공약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나요? 일단 뭐 2030뿐만 아니라 워라밸을 추구하는 것은 뭐 2030 세대 이상의 세대에서도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필하는 그런 공약이죠. 의도적으로는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아마 이제 노동자들 사이에서도 어떤 처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 공약을 받아들이는 거는 좀 온도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일단은 가장 첫 번째로 사람들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은 그럼 임금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임금 삭감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렇죠. 네. 임금 삭감이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고 하면 환영하실 분들이 아주 많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렇지는 않다라고 했을 때는 글쎄요, 고임금 노동자들 중에서 내가 조금 그래도 임금 덜 받고 더 워라밸 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저임금 쪽으로 가면 좀 그런 여지는 적어진다. 이 부분에서 이제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추후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보고, 그리고 업종에 따라서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환영할 만한 업종에 딱 보이는 거는 주로 공공부문 쪽 1차적으로 네. 그리고 동사무소 같은 경우 일례로 보면은 주 4일 일하는 대신에 어떤 그 저녁에 조금 더 늦게 퇴근한다거나, 왜냐하면 민원인들의 필요성에서 뭐 퇴근하고 나서도 갈 시간이 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얼마든지 또 조정할 수 있는 그런 여유들이 공공부문에는 어느 정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노동자들 중에서 이제 호텔, 병원 이런 데서 일하시는 분들도 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기본적으로 장시간 근무예요.
장시간 근무기 때문에 그러면 주 4일이나 4.5일 하는 게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제 중소기업 제조업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좀 남의 일로 비춰질 수 있는 소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노동시간 단축에 동의를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주 52시간제도 사실은 안 지켜지고 있다. 예, 이런 불만들이 있습니다. 노동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이분들에 대한 굉장히 그 공약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자칫하면 노동시간 단축이 중산층 위주의 공약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각지대 해소라든지 보다 철저한 근로감독 이런 것들의 필요성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4.5일제에서 이제 결국엔 4일제까지 가야 된다는 그렇죠, 게 네. 핵심인데 네. 기업 지원 이야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4.5일제를 도입하는 기업들에게는 그 과도기 시간에 지원해주는 인건비에 그렇죠. 그런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겠다. 휴가 지원 또 더 좀 정부가 부담을 해주겠다. 결국 이건 임금 삭감 없는 주 그래, 임금 4.5일제로 삭감 가기 위한. 없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어떤 문제, 어떤 논의 이런 게 저희들 또 고민해서 숙고해서 말씀드린 게 강제적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자율권, 선택권을 부여한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핵심이 뭐냐면 시간을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냥 시간을 줄이는 게 아니고 업무 효율과 생산성을 높이는 환경이다. 그 집중 있게 하자. 건강해야 되잖아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주식 투자도 하시면 주식 투자를 10시간 한다고 수익이 높은 게 아니에요. 그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잘해야 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주 4.5일제로 선택을 하자라는 것이고 이것들도 보면 과거에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이게 뭐 예전에는 수요일도 한번 탄력 근무제에서 제가 했을 때는 IT 같은 경우는 금요일, 수요일이 안 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이렇게 조금 이제 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율과 선택 업종마다 차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민주당도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런 상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방향성에 가서 그리고 그것을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노사 합의가 분명히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자율과 선택을 했을 때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부담이 없게 해주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는 겁니다. 짧게. 예. 네네. 짧게만. 예. 지금 기업에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말은 참 좋습니다. 예, 아유, 그 4.5일제를 지키는 기업에는 정부가 지원을 해준대. 어떤 식의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정부가 기업에 이 지금 개인한테 25만 원 주는 것도 지금 이 추경이니 이게 복잡한 문제인데 더더군다나 거기에 기업에 뭐 국채를 발행해서 될 겁니까? 재원 마련은 하나도 얘기를 안 합니다. 기업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게 현실화하는 건 그거는 나중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천천히 생각해 볼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성이 매우 박약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지원이라고 하면 다 금전적인 거잖아요. 이제 지원이 아니라 어떤 뭐 경영 관련해서 컨설팅도 있을 것이고 홍보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형, 그러니까 금전적인 것들이 아니고 경영에 관련된 어떤 신속성과 업무 효율성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돈이 들어가는 지원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게 근데 주 52시간제에 대해서 아직 민주당은 입장이 명확하진 않은 것 같아서. 주 52시간 제도는 죄송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주 40시간에 주 52시간 그리고 특별 연장 근무하면 주 또 64시간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네. 후보로 되시고 나서 처음 방문한 곳이 이제 SK 하이닉스 그렇죠. 반도체 네. 사업장이어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이 특수 업종에 대해서는 주 52시간제를 좀 예외해 주는 방안을 계속 이제 고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현행에도 특별 연장 근무가 주 64시간에 해가지고 삼성전자에서도 예전에는 3개월 단위로 끄는 것을 이제 6개월 단위로 인가해서 한 80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특별 권례 연장으로 그냥 하자. 그렇죠. 하고 나서 향후에 혹은 정말 경쟁이 치열해서 뭐 경영 혁신, 뭐 기술 혁신을 뛰어넘어서 노동자의 손이라든지 지혜가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논의해도 되지만 지금은 노동 시간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대변인. 예,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2월 3일 간단하게 그 시간을 더 늘려보겠습니다. 2월 3일 국회에 이 공청회 겸 민주당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반도체 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 이거에 대해서 각계 이 업계 이 대표와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모든 당직자들이 다 나왔습니다. 저는 이 대변인 자격으로 가서 어떤 얘기가 나오나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방청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얘기 아마 시청자 여러분 많이 들어주셨을 겁니다. 이 반도체 정말 대만이라든가 이 경쟁국은 펄펄 뛰는데 우리는
이 52시간 거기에 막혀가지고 제대로 일을 할래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그래서 다 업종별 특성이 있는 건데 쉴 때는 쉬고 몰아서는 밤새워라도 일하게 해주세요라고 업계에서 얘기를 하는데 내가 할 말이 없더라라는 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반박을 할 수가 없겠더라라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 다음날 모든 그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전향적인 그래서 52시간 이게 마치 통과가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예, 민노총을 비롯해서 이 노동계에서 들고 일어났습니다. 불과 이틀 만에 없던 일로 된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정당당하지 못합니다. 예, 삼성 해체 얘기를 하면서 삼성 또 이재용 회장을 만나서는 삼성이 잘 돼야 대한민국 잘 된다라고 앞뒤가 다른 얘기 이게 우리가 한두 번 본 그 장면이 아닌데요. 바로 반도체 특별법에 대한 비겁한 행보 그래서 친기업 위장 행보다라고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이야기할 게 좀 많아가지고. 변호인 죄송합니다. 제가 근데 좀 지적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대만 사례를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대만에서 TSMC는 오래 일한다. 네, 그렇죠. 네. 근데 비교 사례를 잘 얘기하죠. 보면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 규제가 더 강합니다. 주 52시간 똑같이 있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는 하루에 12시간 이상 일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주 휴일이 2번이에요. 우리나라는 한 번으로 돼 있거든요. 이거 그럼 뭘 의미하느냐? TSMC가 노동법을 많이 위반하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26건 위반을 했고 그리고 미국 포춘지에 무슨 기사가 났냐면 네. TSMC 미국 법인에 대해서 참혹한 일생활 균형이다. 참혹한 일과 생활의 균형이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TSMC 사례가 모범 사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나라 사례로 모범 쫓아가야 될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분들 목소리가 중요한데 삼성전자의 그 민주노총의 조합원으로 가입된 분들 한 900명 정도 반도체 연구자들 상대로 조사를 했는데 이거 주 52시간 예외 풀려버리면 젊은 노동자들은 특히 오히려 해외 유출이 더 가속화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가 최상위의 인사 고과를 받아왔는데 쉰 게 비결이다. 그리고 지금도 주 52시간 잘 안 지켜지고 있다. 이런 지적들이 현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재계에서 얘기하는 것도 물론 경청해야 되겠지만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의견도 경청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재명 후보의 문제가 다른 데 있다고 보는데 이재명 후보가 과연 주 52시간 예외를 포기했느냐. 저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를 하니까 일단은 접어준 거지 포기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걸 안 하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 정반대로 할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문제가 된다. 예, 그것을 오히려 이번 대선 국면 때 이재명 후보에게 시민사회단체나 노동계에서 더 캐물어야 된다. 정말 포기한 거 맞느냐. 예, 저는 오히려 국민의힘하고 정반대로 좀 이재명 후보를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보충 설명을 짧게만 드리겠습니다. 대만 TSMC를 얘기할 게 많은데, 모범 사례로 제가 추정을 하자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지금 국민의힘 지금 여기 대만의 TSMC에 대해서 경쟁력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표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따라가기 위해서 시간적인 규제 이것은 얼마든지 풀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꽁꽁 묶어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대만의 사례가 모범 사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 뭐 벤치마킹을 해야 된다 이거하고는 거리가 먼 그 말씀이 맞는 것 상황이니까요. 같은데요. 어떤 얘기가 맞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TSMC를 그래서 따라가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쟁력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쟁력 네. 얘기를. 자, 아직 딱 부러질 결론이 안 나서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국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기재부 분리론에 대한 질의가 또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이제 민주당에서 기재부 개편 이야기를 꺼내면서 재정 기능과 예산 기능을 좀 분리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화두를 이제 던지셨거든요. 네네. 어떻습니까? 이 기재부 분리론에 또 이야기가 나와서 그렇죠. 이 부분도 크게 이제 주 4.5일제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구조적인 변화. 그래서 지금은 신속한 부분도 있고 과거와 다르게 투자를 했을 때는 집중적으로 할 부분이 있는 것인데 지금 상황에서는 기재부가 예산에 대한 편성권도 있고 하나하나마다 수십 개의 부처에 대해서 하나하나 프로젝트마다 어떤 예산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늦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 예산권을 가지고 나서 이 기재부가 옥상옥의 구조로 있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게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분리하는 것이죠. 예산권을 떼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기재부에서? 예산권과 편성권을 분리시키는 겁니다. 기획과 재정을 나누겠다는. 예, 나눠서 예전에도 사실 김대중 정부 때도 이걸 해서 이제 대통령실로 하려고 했었으나 네. 야당이 이제 문제 제기해서 국무총리실로
바꿨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명박 정부 때 그걸 통합시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다시 이제 정부 조직법에서 이게 분리시킨다. 이게 환경에 따라 다른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반대.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뭐 정색을 하고 반대를 하는 건 이제 더 이 정부 조직 개편은 항상 정권 이양기에는 뭐 논의가 되는 그 테이블 위에 올라가는 상황인데요. 아니 왜 지금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집권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기재부에 손을 대겠다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지금까지 정말 그 예산권을 독점을 한 기재부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아니 국회의 3분의 2 절대 다수를 갖고 있는 그 제1야당으로서 얼마든지 지적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 했던 거 저 별로 기억이 안 납니다. 이제 6월 3일 날 대선에 대통령이 되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니 이제 예산도 대통령실에 들어와야 되겠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대통령실에 예산권이 되면 누가 어떤 조직이 이것을 컨트롤하고 견제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대통령의 제왕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바로 기재부가 왕노릇한다라는 표현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핵심 부서를 자처한다라는 게 그래서 부총리를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획예산부 기재부 장관이 지금 부총리 아닙니까? 네, 경제부총리죠. 예, 교육부 장관하고 같이 부총리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고루고루 이렇게 이 업무를 컨트롤 타워 하는 게 물론 총리가 있겠지만 실무부서는 기획재정부다, 기재부다라는 것을 준 겁니다. 그 왕노릇 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제왕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왜 지금까지 한마디도 안 한 그 상태는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하는 얘기를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저는 이 부분 다 반론하는 것인데 저는 문제 제기를 굉장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래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때도 코로나 시기에 특별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GDP 부채 40%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확대 재정 정책에서 빨리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 신뢰를.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안 됐었죠, 그것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는 문제 제기를 꾸준히 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입법부에서 정부 조직법, 그 법률로서 이걸 한번 바꿔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국민의힘은 자꾸 입법, 사법, 행정 독재한다고 하는데 이게 상권 분립이잖아요. 그렇듯이 그런 논리로 치면 기재부도 왜 예산도 가지고 본인이 경제 정책도 수립하고 예산도 하고 감시도 하고 관리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걸 분리시키자고 주장을 하셔야지 왜 민주당에는 하나의 권력을 다 가지는 것이 문제적인데 기재부는 하나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고 그것을 더 이제 분리시키면 크게 문제된다. 그건 이율배반적 해석인 것이죠. 평론가님, 네. 기재부를 쪼개서 힘을 뺀다. 이 구도에 대해서 어떻게 봐요? 저는 기재부 쪼개는 것이든 아니든 혹은 그것을 기획예산처를 어디다 두든 간에 이거 본질은 아니다라고 보고 저는 문재인 정부 때도 좀 굉장히 의아함이 있었는데 민주당하고 그 지지층이 보면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제대로 안 풀리는 걸 보면서 계속해서 홍남기 당시 경제부총리가 곡간을 틀어지고 안 내주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기재부를 어떻게 기재부가 있든 그리고 어디에 대통령실 산하에 두든 아니면 딴 데 두든 간에 이거는 대통령의 통솔 하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홍남기 부총리를 욕할 게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을 욕을 했었어야죠. 저는 이게 민주당 핑계대는 거에 불과한 거다.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 본질적으로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저는 민주당, 국민의힘 양쪽이 모두 지금까지 제대로 추진하지 않았던 것에 오히려 해답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 기재부가 막 나가거나 너무 전횡을 한다거나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통솔하지 못한 정치권에 또 무능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거는 국회가 예산 편성에 대해서 굉장히 주도권을 쥐고 가야 되는 것 그것만이 저는 민의를 대변해서 기재부의 관료주의를 타파할 수 있는 방안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권이야 우리나라 대통령제고 또 기획재정부가 예산 편성을 하지만 국회가 평소에 예산 편성을 하다시피 안을 준비해 놓으면 네. 그 안을 갖고 예산 심사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1년 내내 예결특위를 가동하는 예결특위의 상설화가 필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야당이 되면은 예결특위를 상설화하자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근데 여당이 되면 또 안 합니다.
왜냐하면은 정부가 예산 편성권이 있고 네. 본인들이 여당이면은 정부하고 같은 편이니까 굳이 국회 기능을 강화할 필요 이런 것들을 못 느끼는 거죠. 이게 여야가 교체될수록 야당일 때 하던 얘기하고 여당일 때 하던 얘기가 다른데 사실 예결특위 상설화라든지 이런 문제로부터 먼저 출발을 함으로써 네. 국회가 제대로 된 권능을 행사하는 것이 기재부를 통제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이다. 그래서 부처를 쪼개느냐 아니냐 혹은 대통령실 산하에 두느냐 아니냐 이것은 이차적이거나 부차적인 관점이다라고 좀 저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는 이제 대선 후보를 일찌감치 좀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선대위를 꾸렸는데 선대위에 이름을 올린 면면을 보면 뭐 소위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통합형 인사라는 평가가 일단 나오고 있어요. 네. 선대위원장, 총괄선대위원장의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 네. 보수 쪽 인사로 분류되는 그렇죠. 분이죠. 보수 쪽 인사라도 또 있지만 또 대한민국의 자산이지 않습니까? 네. 또 진보 보수를 아울러서 그 통합도 있지만 사실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지혜를 모아야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절실함.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메머드라고 해야 되나요? 그 다양성 그리고 통합성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대한민국을 진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고 또 이제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경험과 연륜이 있는 분을 모시고 함께 해결하자는 그런 취지의 어떤 그 캠프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보면 김부겸 전 국무총리부터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경수 지사는 같이 이제 후보 경쟁을 벌였던 인물이죠.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에 법무부 장관을 했었던 감금실 전 법무부 장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질병관리청장을 했었던 정은경 전 질병관리청장도 선대위원장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평론가니까 이건 좀 네. 듣겠습니다. 선대위 명단 보시면서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구색을 맞춘다라고 표현을 할 때는 부정적인 차원에서 표현할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사실 구색을 맞춰야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선대위가 저는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라고 보는데 사실 선거운동은 후보가 중심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실무자들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선대위원장 자체는 크게 역할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거는 정치권에 깊숙이 계신 분들 더 잘 아실 부분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선대위원장이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어떤 사람이 영입되느냐. 구색 자체가 굉장히 큰 일이거든요. 근데 그 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한 선대위 구성이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대위원장 얘기 나왔을 때 이제 원로 정치인들 중에 누가 들어갈 거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네. 이제 뭐 인터넷 여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사에서는 이해찬 전 총리가 또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제 약간 그런 분들이 빠졌어요. 일단 어차피 이제 대선이라는 건 확장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이제 의도적으로 좀 빼고 이제 뭐 당에 좀 비주류로 비춰졌던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그리고 보수 진영으로 원래는 알려졌었던 윤여준 전 장관이라든지 이렇게 넣은 거는 이제 어떤 구색이랄까 이런 것들을 부정적이지 않은 의미에서 맞추는 데는 성공을 했다. 그렇게 보여지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선대위원장들은 사실 총괄적인 것만 결정을 하거나 혹은 어제도 제가 한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는데 윤여준 전 장관이 전화 인터뷰를 그 방송하고 했었거든요. 네. 윤 전 장관 또 캠프 명칭을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조금 뒤에 오히려 상임 고문에 가까운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오히려 이재명 후보 직속이나 어떤 캠프에서 마련한 각각의 어떤 특별위원회 성격의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 그리고 일정 팀장을 포함한 상황실장이라든지 이런 정말 캠프의 실세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 상황에 대처하느냐. 여기에 이제 실질적인 관건은 거기에 달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대위도 선대위인데 이재명 후보가 보수 쪽 인사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보폭을 넓혀가고 있어요. 그렇죠. 조갑재, 네. 네, 그리고 정규재 전 한국경제신문 주필, 보수의 대표적인 인사들인데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서 이재명 후보의 우클릭 행보의 일환으로 봐야 됩니까? 우클릭 행보가 아니고 그것을 예전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보수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국민의힘에서 잘 역할을 하셨는데 그것을 지금 이번에는 망하고 있다. 그것을 외면하고 있다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놓치고 있는 국민의힘을 대변해서 그거를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선거 전략상으로도 정말 그 중도를 아울러야 되고 보수도 아울러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제는 이재명 후보는 민주당의 후보가 아니잖아요. 한쪽의 이념의 대표도 아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그 외적인 것 그리고 본인이 속해 있던 당과 조금 다르지만 외면했던 그리고 소홀했던 그런 것도 함께해서
인사가 메시지만 단순히 이번에는 그 조갑재 이런 분하고 그냥 인사하고 식사한 것이 아니고 토론을 하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또 배우고 그 생각의 깊이를 조금씩 줄여나가는 그런 행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은 앞으로도 이런 행보는 뭐 의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네. 네. 네, 어떻게 제가 평가하세요? 보수 인사들의 뭐 민주당 러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사실 내막을 들어보면은 그렇게 지금 뭐 야 이 국민의힘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것이다. 큰일 났다라는 그런 그 얘기도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면면이 나오는 그 제가 이름을 뭐 굳이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은 윤여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여야 또 뭐 어떻습니까? 정권을 넘나들면서 마치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처럼 그 역할을 하고 싶어 했던 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권오을 의원, 이인기 전 장관, 좀 아까 정규재 주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분들은 사실 수년간 또는 뭐 길게 따지면 10수년간 예, 이쪽 그 보수 중도 보수 진영에서 제 역할을 찾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일을 뭐 맡겨줬으면 하는 분들도 이 중에서 여러 분 계십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박근혜, 이명박 정권 때 또 윤석열 정권 때도 어떤 역할도 맡고 있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 야 이거 정말 완전히 저쪽이 대세의 모양이다. 우리 쪽에 핵심 인사들이 많이 가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또 밴드웨건 효과 이른바 이 89%가 의미하는 이른바 야 이거 유력한 후보로 여러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는 어느 그 대선이나 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냥 그 4년 전 또 8년 전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보수 인사와의 접촉, 평론가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접촉 자체는 필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좀 포용력이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들이 있었고 이게 부담이 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면 생각을 많이 달리했던 분들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거, 툭 털어놓고 얘기하고 그리고 원래 사실 뭐 정규재 주필이라든지 조갑재닷컴의 조갑재 대표라든지 이재명 후보한테 그렇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아니었었잖아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도 우호적인 평가를 받아낸다라고. 우호적인 평가를 받았어요. 네, 받아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이제 성과가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저는 선거가 아니라 만약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경우에 그 이후에도 그런 국정 운영을 하느냐 이 문제입니다. 물론 모든 사안을 뭐 여러 진영을 다 만족시키고 통치를 하고 이렇게는 불가능하겠지만 배제한다거나 혹은 토론 자체를 가로막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 점에 있어서는 만남이나 이런 거에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보여줘야 될 것이고 사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는 이재명 대표하고 영수회담 하는 것도 한 번 정도에 그쳤고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알려지는 거지만 평소에 계속 범죄자라고 낙인을 찍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대화의 필요성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재명 후보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근데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나면 또 더 다쳐버리는 그런 사례들이 지금까지 많이 발견이 됐었잖아요. 네. 그 점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들이 있을 텐데 선거 기간 때도 불식을 시켜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당선이 된다고 해도 그 다음에도 계속 이런 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정이 없던 또 그 이승만 그 박정희 뉴욕을 찾아서 참배하는 모습도 보였었죠. 자 이제 국내임 경선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 1대1 토론 맞붙었습니다. 네. 일단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이게 서로 아주 그 네거티브식의 이제 토론은 아니었고. 그렇습니다. 네. 예. 네거티브 하는 자체가 본인 득표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워낙 서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네거티브성 그러니까 상대의 위크 포인트를 언급을 하는 거는 두세 번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야 저분들이 저 최종 2인 결선에 올라가서도 네거티브가 나오는구나 이런 그 비판은 나오지를 않은 그런 그 이른바 건전 토론이지만 굉장히 치열했다. 저게 사실상 마지막 토론이었습니다. 네, 어제 맞아요. 밤 늦게 하는 걸 제가 다 지켜봤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두 분의 강점을 더 이렇게 업시키는 그런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 경제 물론 노동 전문 노동에서 오랫동안 시간을 보냈습니다마는 노동과 연계된 경제 그래서 세금 문제 중산층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거론을 했고요. 네. 이 한동훈 후보는 뭐 제일 젊은 후보답게 미래 변화 이런 키워드를 내세우면서 청년들을 공략하는 거기에 주력을 됐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 그리고 한덕수 곧 있을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시각이 다른 것도 노출이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이 대선에 관심 있는 분들은 흥미진진했다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이건 김수인 평론가님 관전평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네, 일단 뭐 누가 더 잘했느냐라고 했을 때는 네. 이 토론이라는 거는 말솜씨나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포지션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포지션이 좋은 포지션이면은 훨씬 유리하게 시작을 하는 것인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는 한동훈 후보 쪽에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라고 네. 봅니다. 일단 탄핵에 대한 이런 부분이 사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림자 속에 있는 한은 대선에서는 필패하는 그리고 크게 패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불과한 것인데 이거를 이제 떨쳐 나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계엄에는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근데 김문수 후보가 국무위원으로서 계엄 당시에 이것은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이므로 무효다 이런 선언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뭐 계엄을 반대한다는 게 오히려 알리바이처럼 자꾸 작용되는 그러니까 탄핵에도 반대하는 사람이 그래도 너무 극단적으로 비춰지긴 싫으니까 계엄에 네. 반대한다라고 알리바이 대기식으로 얘기하는 거에 좀 불가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문제에서 훨씬 홀가분한 것이 한동훈 후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덕수 총리와의 단일화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근데 정당의 자존심이랄까요?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단일화를 무턱대고 하겠다 혹은 뭐 다 열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일단은 우리 자존심이 중요하다. 자강론이 더 저는 뿌리를 내릴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그런 네. 의미에서도 사실 한동훈 후보 포지션이 김문수 후보보다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면 승부를 할 수 있는 포지션이라는 거죠. 이 부분은 아까 이제 탄핵에 대한 부분도 그렇지만 이제 뭐 선언을 할 수 있는 대선 후보로 나올 수 있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네. 이 문제는 이제 극명하게 딱 갈렸단 그렇습니다. 말이에요. 김문수 후보는 한 3주 됐죠. 3주 전부터 한덕수 얘기가 거론할 때부터 좋다. 이재명 후보를 물리칠 수 있는 어떤 방안도 다 수용하겠다. 한덕수 총리가 비록 우리 당의 당원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봐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라는 얘기를 진작부터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는 그거에 대해서 결론이 약간 다른데요. 지금 네. 한참 경선이 진행 중인데 제3의 후보 얘기를 하는 것은 김백이다. 그리고 힘의 분산이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좋다. 이런 결이 약간 달랐습니다만 한동훈 후보 쪽 캠프 얘기를 들어봐도요. 어차피 한 후보가 이 마지막 파이널 한덕수 그러고 보니까 뭐 같은 한시네요. 예, 한동훈과 한덕수의 그런 대결이 있다 손치더라도 외면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미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론회 때의 어떤 그 자강론 이런 것을 더 얘기를 합니다만은 한덕수 총리와의 최종 이 진검 승부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의 입장이 단일화에 대한 입장이 나왔네요. 선거 전날까지 가능하다. 나는. 선거 전날까지. 네. 이제 뭐 이거 또 어떻게 봐요? 어떻게 생각해요? 투표 용지라든가 인쇄 이런 걸로 하면은 그 효과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건 그건 맞죠. 마지막까지 여지를 두겠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에요? 이론적으로야 뭐 우리가 정몽준 후보 국민승리 21의 정몽준과 노무현의 그런 이 단일화를 통해서 그 당시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던 이회창 대세론을 이긴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연상을 하는데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단일화가 되는지 안 되는지 선거 전날까지 이 결정을 하면 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건 이제 이론적인 상황이고요. 투표용지에 어떤 그대로 한덕수 이름도 들어가고 지금 어제 토론을 했던 김문수, 한동훈 또 이름도 들어가고 하면은 그 효과 면에서는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선언적인 의미에 더 무게중심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 이재명을 위한 빅텐트 이제 그래서 지금 민주당 쪽 인사였던 이낙연 상임 고문도 여기 합류할 가능성.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조건으로 당명을 바꾼. 네. 근데 이제 지금 국민의힘 입장은 당명 변경은 논의된 바가 없다. 네, 라는 그거는 입장인 거고. 그거는 이제 마지막 정말 이제 단일화를 위한 세부적인 그런 그 협상 이런 데에 모든 그 논의의 테이블에 아마 올라갈 것입니다. 당명을 포함한 거고요.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이제 절실을 하기 때문에요. 꼭 뭐 우리가 재집권을 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단지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이재명과 그의 세력들이 대한민국을 어디로 끌고 갈지를 모르고 정말 폭포수 밑으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네. 그것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면에서 모든 인사, 이낙연뿐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지금 거론이 되는 모든 분들이 다 포함을 시켜서 그래도 아주 박빙의 열세를 보이는 게 기정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절실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 이재명을 위한 빅텐트를 꾸리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의지가 강하다는 거는 분명히 읽을 수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평론가님. 네. 근데 이게 의지로 되는 일인가 의아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과연 빅텐트인가? 이 빅텐트를 치려면 사실은 적어도 최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거나 이런 사람들이 다 뒤로 빠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여전히 핵심으로 있는데 이게 빅텐트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고, 역대 대선 때도 보시면 잘 알겠지만 빅텐트라는 말이 언제 나왔는가? 누군가가 대통령이 될 게 너무 유력할 때 나와요. 그러니까 반명 빅텐트라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일보 직전이다라는 얘기에 불과한 거고, 그리고 그게 큰 텐트가 세워질 거냐, 이것도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국민의힘이 계엄 처음부터 추경 원내대표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할 것이 아니라 의원들이 다 가서 계엄 해제 표결하고 탄핵할 때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탄핵하는 쪽으로 가고 이렇게 했으면 저는 진짜 대선이 네. 박빙으로 갈 수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렇게 수달 동안 하지 않고 지금에 와서 이낙연 전 총리를 끌어들여서 빅텐트를 한다. 근데 이낙연 전 총리가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그럼 민주당 지지층의 한 10%포인트가 움직입니까? 그럴 건 또 아니거든요. 이걸 봤을 때는 시험을 앞두고 굉장히 벼락치기 할 때 나오는 말이 빅텐트인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겠고, 오히려 그런 논의가 이재명 후보의 위상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준다. 적에게 더 이로운 행위를. 역설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게 지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오늘 오전 그 라디오에 나와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를 띄우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목표가 대선 승리가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 유지다라면서 아주 강한 어조로 그렇죠. 비판을 했네요. 부위원장. 정확한 말씀이신 거죠. 그냥 텐트도 이제 국민들이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이 안에서 살고 안에서 이제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국민 텐트가 되는데 지금은 국힘 텐트다. 그러니까 본인의 사익을 위한 텐트를 치다 보니까 한동훈 후보는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고,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도 무시하지만 당원들도 무시한 행위는 지금 선거 전날까지 단일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 후보가 되면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직접 본인들의 의지와 기준으로 뽑은 우리의 대통령 후보인데 후보의 의견을 무시한 채 어떤 특정한 몇 분에 의해서 이렇게 주도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은 당원을 무시한 행위다. 그리고 정당 민주주의의 어떤 체제도 무시한 행위이기 때문에 네. 정말 국민들이 원하시면은 한동훈, 한덕수, 김문수 이런 여러 가지 후보들을 단일화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일부의 어떤 사익, 즉 대권이 아닌 당권을 위한 그런 기득권을 위한 어떤 단일화 텐트를 친다는 것은 국민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지만 국민의힘 당원들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대선 판도를 흔들 수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출마 여부 이제 이르면 오늘 오후에 사퇴를 하고 내일 이제 대선 출마 선언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좀 가장 유력하게 나오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어느 정도의 돌풍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또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대변인께 먼저 드릴까요? 네, 한덕수 대행이 어느 정도 이렇게 돌파력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릴 것인가, 그거는 이제 지금부터 사퇴한 이후에 본격적인, 아직은 지금 참전을 한 게 아닙니다. 네,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 이제 내일이든 모레든 토요일 날 국민의힘의 전당대회로 한 명이 선택을 받게 되는데요. 바로 그 시점부터 한덕수 대행의 실제로 정치인의 한덕수의 역량에 따라서 지지율과 국민적인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는 결정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다 예선전, 그분의 입장에서는 이제 예선이기 때문에 네.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급격하게 오를 것이다라는 예상을 하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계속 이 점차적으로 지지율이 상승되는 측면은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선의 벽을 뛰어넘고 본선에서는 한덕수의 개인 기량에 따라서
탄력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두 분이 앞서서 얘기를 한동훈 그 후보 얘기를 여러 번 얘기를 하시면서 우호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는지 저는 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이 두 후보를 내일 모레 결정을 내는 상황에서 네. 그렇게 특정 후보에 대한 그 유리한 국면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원들을 걱정해 주시는 지금 얘기 그거는 뭐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 자정 기능이라든가 네. 누가 더 이 국민의힘 또는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지는 지금 다 유권자 당원들이 이 선택을 고심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한덕수 대행의 파괴력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파괴력이 있죠. 역풍이 굉장히 크게 불 것이다. 부정적인 파괴력인 것이죠. 그러니까 자중질환을 국민의힘이 자초지게 스스로가 한 거다. 자업자득이다. 이게 나올 자격이 없는 분을 계속적으로 인위적으로 끌어내다 보면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그게 도움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선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저는 예선전에 참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경선에 참여하셨어야죠. 그러나 한덕수 대행께서는 한 달 동안 간만 보시고 이제 대통령 후보가 국민의힘에 나섰는데 이제 또 출마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예선전이 없는 결선이잖아요. 이런 것은 불공정인 것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준비가 되지 않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경제나 미래가 망쳤는데 이것을 다시 검증도 없이 검증도 짧고 그런데 어떻게 내년 선거도 아니고 한 달 뒤에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당하는 대통령의 선거에 저는 어떻게 이런 용기가 있어서 과감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고 그것을 또 환영하는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해는 가지는 않습니다. 김수인 평론가. 네. 네,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미 작년 12월 3일에서 4일 넘어갈 때 2시간 30분이라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보거든요.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고 나서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를 의결하기 전 2시간 반인데 그 사이에 한 총리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계엄 선포는 무효다라고 선언했다면 굉장히 큰 국민들의 신망을 받았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 순간을 놓친 분이 잘 될 수 있을까 의문이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도 패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국민의힘 어쨌든 간에 전통과 역사의 정당이고 그 당이 후보로 경선을 통과해가지고 인정을 받고 나면은 단일화 승부에서 무소속 신분인 한 총리하고는 그 어떤 우열이 가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있을 이재명 대표 재판도 눈여겨볼 것이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 한덕수 총리의 동력은 더 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총리가 지금 뭐 임기를 1년 한다, 2년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말인즉슨 이재명 후보 재판 좀 더 끝나는 것까지는 내가 시간을 벌어주겠다는 의미거든요. 근데 물론 이재명 후보가 여러 재판에 계류돼 있긴 합니다만은 이번 하나 대선 전에 나올 수 있는 이 재판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는 한 총리도 오히려 좀 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동력이 상당히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 이재명 후보 재판하고 한 총리도 많이 결부돼 있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대선으로 뜨거운 5월이 될 것 같습니다. 후보들이 공약을 쏟아내는 공약의 달도 될 것 같습니다. 쏟아져 나오는 공약들 잘 분별하는 것도 유권자의 몫입니다. 용감한 토크쇼 직설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모든 경제가 보이는 SBS 비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